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좀 보수적인 발표를 하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오늘 발표한 4월 5주째자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8%로 지난 3주차 조사 때보다도 3주차 조사 때의 59%보다도 무려 11%포인트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앞선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요, 잘한다는 응답 48.8%에 불과했습니다. 예, 박정희 향수, 그리고 영남, 그리고 고령층의 철밥통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40%대로 내리박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였나요? 대국민 사과를, 대국민이 아니라 대국무위원 사과를 하던 바로 그날, 안산 단원구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러 갔을 때 박근혜의 얼굴이 낱낱이 TV에 잡혔습니다. 물론 조문하는 동안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항의하고 뭐하러 왔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그런 소리는 지상파를 통해서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문하는 그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CF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했던 그 얼굴, 그 모습들은 지상파는 물론이고 그리고 종편을 통해서도 낱낱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들이 박근혜가 유가족들에게 조문하고 있다는 그 CF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었지만은 그 방송에 드러난 박근혜의 얼굴은 조문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슬픔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전문가는 박근혜의 얼굴을 분석하면서 박근혜의 얼굴, 조문하는 얼굴에 비쳤던 것은 분노와 짜증이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물러나! 대통령 뭐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니까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런 항의를 하고 있어. 그런 분노와 그리고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는 짜증이 그 얼굴에 낱낱이 묻어났던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소리는 비록 지상파나 종편을 통해서 방송되지 않았지만 박근혜가 보여줬던 그 싸늘한 얼굴은 국민들의 뇌리에 저런 슬픔도 모르는 인간,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앙일보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시평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한국에서 4가지 최초 기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아버지, 딸 대물림했다는 그런 기록이고요. 그거는 드러나 말하는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최고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구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자체가 정당성을 도전받으면서 합법성, 정통성 문제를 야기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정부다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록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아주 현학적이고 간접적으로 썼습니다마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화 이후의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같은 논란이죠. 예, 진실은 부정선거입니다마는 그것을 포장하는 보수 언론 그리고 장악당하는 방송들 때문에 논란으로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서는 이 같은 부정선거 동유럽이나 동남아, 중동, 아랍의 정정불안국가 수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운 세 번째 기록은 국가정보기관이 간첩정거 조작을 위해서 외국의 국가문서를 조작한 건국 이래 최초의 정부라는 점입니다. 국가공식기관, 즉 국정원이 외국의
즉 중국의 공식 외교문서를 조작한 것은 세계 외교관계와 한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국격과 국제관계, 민주주의, 공안사건, 기관이익 이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 증명한 사건입니다. 국격도 필요 없고 국제관계도 필요 없고 민주주의도 필요 없고 오로지 공안사건을 기획해서 그리고 국정원의 존립을 보장받겠다는 기관이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그야말로 바닥에 떨어진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운 네 번째 기록이 가장 참담합니다. 민주화 이래 최대의 해양 재앙을 기록한 정부입니다. 놀랍게도 생명 피해의 규모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넘습니다. 300여 명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이 규모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때 희생됐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피해의 크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반성을 통한 국정개혁, 방향전환의 크기로 연결돼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박근혜 그 자리에서 끌어져 내릴 겁니다. 끌어져 내려질 겁니다. 라디오 팩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권을 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상파 종편에서는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력을 다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면 뭔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가에서는 그리고 정가가 찌라시들은 아마도 검찰이 박근혜 정권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대형 사건을 터뜨릴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 경향신문 김준기 사회부 차장이 쓴 검찰이 자초한 물타기 의심이라는 칼럼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또다시 쏘고는 안 됩니다.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왔는지 들어봅시다. 검찰의 SK비자금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3년 10월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경위를 찾겠다며 검찰이 일부 출입기자의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무단 조회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상 필요시로만 엄격히 제한돼 있는 통신내역 조회를 검찰이 임의로 한 것이다. 사실상 민간인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기자단은 발칵 뒤집혔고 당일 곧바로 검찰총장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까지 보냈다. 검찰로서는 무척 곤욕스러운 상황이었다. 파문이 이어지던 다음 날 검찰은 전격적으로 SK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이상수 당시 통합신당 의원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농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총괄한 선거대책본부 총무본부장과 노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해온 최측근,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총괄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등이 검찰에 불려온다는 것이다. 일개 기업의 비자금 수사가 여야 정치권의 대선자금 수사로 진화되는 초대형 뉴스다. 기자실은 호떡집에 불이 난 듯 부산해졌고
관심은 온통 수사에만 쏠렸다. 검찰의 불법적인 통신 내역 조회 파문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사례는 검찰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검찰 조직 자신을 위해서 했던 만행입니다.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권 독립을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면서 스스로의 관행을 포기하면서까지 검찰권 독립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랬던 결과가 바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보답을 했었죠. 물론 뭐 문제가 있다면은 사실 이래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의 검찰도 사실 이래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에 문제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총무비서관을 소환했듯이, 그리고 당시 여당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총무본부장을 소환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예, 풀어주면은 비겁하게 물어뜯고, 그리고 딱달을 하면은 충성하는, 그게 바로 개입니다. 개. 예. 그래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당시 2003년도는 출입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묻기 위해서 이 사실을 터뜨린 건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더 큰 사건으로, 그보다 더 작아 보이는 사건, 매우 중대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물에 휩쓸려 가듯이 사라져버렸죠. 경향신문 김준기 차장이 이 회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당시 검찰이 통신 내역 조회 파문을 덮기 위해 핵심 수사 상황을 조기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돌았지만 이를 확인할 증거는 없다. 사실 워낙 큰 사건이 굴러가다 보니 언론은 이를 확인할 여유도 없었다. 검찰이 자신들이나 정권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다른 큰 사건을 수사해 위기를 무마하려 한다는 의심은 그전에나 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른바 물타기 수사, 여론 돌리기용 수사, 국면 전환용 수사 의혹이다. 지난해 9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축소 등 대선 공약 후퇴로 궁지에 몰리고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명성 사표를 내면서 파문이 확산되던 때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 결과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진상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 결과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모두 당시 진행되던 수사나 조사였지만 결과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져 검찰이 위기에 빠진 정권을 구하기 위해 발표를 서둘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타기 수사, 국면전환용 수사, 검찰이 해왔던 최상입니다. 예, 물론 검찰은 수사의 주체고 기소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수사가 진전이 되면은 발표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항상 이 권력의 향배, 권력이 위기에 처했느냐, 처해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 그 발표 시기를 조절하고, 실제로 발표할 만큼 수사 진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익은 수사 결과를 발표해온 이런 관행들, 이 엄습한 정치 검찰들의 관행, 박근혜 검찰, 그 DNA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객선 세월호의 비극적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검찰은 사고 원인은 물론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받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도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국민들의 분노가 정부와 정권에 쏠리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검찰이 서둘러 나섰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박근혜 정권이 잘못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권력으로 여론의 비판 여론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유병헌과 그리고 청해진 해운을 악마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형 선거인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 그런 의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심을 받을 때마다 터무니없고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사실 이런 의심들이 제대로 확인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대가리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의 행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초래한 의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 선수들끼리 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다 압니다. 최근 검찰 주변에서는 이런 참사가 정권에 미치는 타격이 계속되면은 검찰이 대기업이나 전 정권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 수사에 착수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미 모모한 대기업 그리고 모모한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문도 정가에서는 떠돌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대기업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됩니다. 전 정권과 재벌이 엮인 스캔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박근혜에게 쏠리는 비판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권력의 개 노릇을 한다면은 검찰 정말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심판과 그리고 전면적인 해부의 그 자리에 놓일 것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어제 게시판에 로니님 CMS 신청하다 골 아프다고 1년치 선납한답니다. 신랑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돗개님인가요? 다음 월급부터 출자금 1구자를 매달 자동 이체하려고 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군포시 3번동에 준킴 7112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까지 납부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알바의 현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안전후진국의 노동현실 눈물겹습니다. 들어보시죠. 1일은 노동절이다.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받는 날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존중받고 있는 걸까?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노동 현실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새삼 확인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월의식이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아르바이트생 희생자 2명의 장례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다. 죽어서까지 차별받는 아르바이트생의 참담한 현실에 말문이 막히지만 애초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승무원 명단에서 뺐던 그들의 야만성을 떠올리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세월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승선했던 사람들 최초 승무원 명단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무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죽어서마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후진국인 한국의 민낯화,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자본의 탐욕, 그리고 그런 자본과 결탁한 권력의 더러움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시민 노동자의 존재는 그게엔 없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18년 된 고물배를 사들여와 정축을 통해서 정원을 늘리고 과적을 일삼으며 돈벌이에 열중했습니다. 이것을 단속해야 될 정부,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일자리와 몇 푼의 떡값에 무너졌습니다. 자본은 위험한 백기를 감안해 선원들을
일체화된 조직 구조로 만들어야 했지만 경비 절감을 앞세워 선장을 비롯한 선원 33명 중 19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노동자를 분절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모두 책임감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청해진 회원은 한술 더 떠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경영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고립시켜왔다는 그런 증언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의 아나무인은 세월호 참사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며칠 전 쌍용차 해고자 가운데 25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현대중공업 등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본은 일상사로 치부한다. 안전을 지켜야 할 자리를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에 처해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딴 참사는 안전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윤제일주의의 자본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규제 완화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처방전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시민의 단결된 힘이다. 애간장을 끊어내는 세월호 아픔을 겪고도 노동이 시장에 앞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올해 노동절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 세월호 선내방송, 선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 방송 우연히 나온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함, 그리고 1%에 불과한 자본이 99%의 서민들을 강탈하고 압살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항상 가만히 있으라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가 큰 교훈으로 남겨줬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합정동 이 거리에는 노동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와서 일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내건 시민들의 잊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개새끼들이 이라는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보도하고 인터넷에서 회자되니까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여기 마포구청 차가 와가지고 그 현수막들을 불법 현수막이다 해가지고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의 생 얼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촛불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봄 역시 지나갈 겁니다.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소아숙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경기 의왕시 오전동의 경기도 시민님,
조금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가입하셨네요. 여기는 어디신가? 하브게일. 이거 미국 같은데, 예. 비트리님, 비리님. 조금까지 감사드립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를 반추해보면요. 이건 뭐,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모든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벌어지는 그 비리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 될 국회의원들도 공범이었습니다. 선조협회 돈으로 외유한 의원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로 짚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운회사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의 돈을 받아 외유성 시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재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들 국회의원 가운데 여럿이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만드는데 주도적 구실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해운업계의 불법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의뢰 대형 사고나 사건이 벌어지면 로비 의혹을 받거나 로비를 실행해 처벌받은 의원들이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전히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원들이 있는 듯해 씁쓸하다. 초기부터 나왔습니다마는 뭔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출항하는 일,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항상 선주들, 해운업계의 로비에 무기력하게 꼬리를 내리고만 국회의원들 책임 없지 않습니다. 선주협회 후원으로 외국에 다녀온 의원들은 2009년 이후 모두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죠. 경비 일부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경비만 지원받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기자로 외유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비만 지원받지 않더라고요. 국회 연구 모임인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에 가입한 의원 5명이 지난해 5월 4박 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항만시설을 둘러본 게 대표적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셔간다는 시찰 목적 그럴듯하게 내걸었죠. 항상 목적은 그럴듯하게 내겁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이들 의원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거나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죠.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결의안에 서명을 합니다.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운업계의 수건을 해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유와 결의안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법하다고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유만 쉽게 좋겠습니까? 이런 결의안을 내는데. 해당 의원들은 오비일학 항상 그래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전혀 관계없다.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시찰하고 온 것뿐이다. 이렇게 억울해하다고 하겠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포럼과 선주협회의 좋은 관계가 외유경비 지원 그리고 조찬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의원들이 관련 업계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되레 건장할 일이다. 그래야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하고 실효성이 높은 법안과 결의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필요하면 출장을 가고 시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해나 의혹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경비는 국회 예산과 의원 후원금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출장과 시찰도 내건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한다. 입법에 필요한 일정은 최소한으로 줄인 채 관광 등에 많은 시간을 쓰는 구태가 더는 뉴스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어찌됐든 검찰이 이들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의원들도 떳떳하다면 이를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피할 것 같네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김선우 시인의 글,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 일부분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식에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 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가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너희가 못 먹는 밥을 여기서 먹는다.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땅의 어른들을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잿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제가 미국인가 했던 그분이 아마 캐나다신 모양이에요. 게시판에 써주셨네요. 캐나다입니다. 조합원이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5만 조합원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예, 저희 부부는 각자 1년치와 보너스 출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한방송들이 없었더라면 다들 쏟고 지나가겠지요. 이 기회에 정권이 바뀌어 국민TV가 지상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조합원을 가입해 주신 천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사설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경, 언딘, 유착 정황, 해경은 정확히 해명해야 됩니다. 언딘을 위해서 군의 잠수부 투입도 거절했다면, 그로 인해서 그 여린 생명들이 구조를 기다리다 죽어갔다면 정말 천추의 길이 남을 범죄를 한 겁니다. 한국일보 사설 언딘가의 유착 정황, 해경은 명확하게 해명하라 소개해드립니다. 늑장대처의 주먹구구뿐만 아니었다. 해경이 세월호 침몰 직후 분초를 다퉈야 했던 초기 구조 상황에서 해군 해난구조대와 특수전전단 요원들의 작업을 오히려 막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해경이 해군 구조작업을 막은 시점은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17일 정조시간. 아직 세월호 뱃머리가 수면 위로 떠 있어 선내 에어포켓에 승객들이 생존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배가 막 가라앉아서 가고 있던 그 시점,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점에 해경이 해군의 구조작업을 막았다. 언딘이, 우리하고 계약한 언딘이 먼저 잠수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진짜 때려 죽여야 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국방부가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당시 최정예 SS요와 UDT 요원, 박근혜가 DDT라고 했던 실제로는 UDT입니다. UDT 요원 19명을 사고 해상에 대기시키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 구조작업을 총괄했던 해경은 해군 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막았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당시 상황을 해경이 민간 군안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군 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딘! 이 언딘은 해경이 동원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경은 급박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조는커녕 구조활동의 주도권 등을 의식해 해군을 견제했다는 의심까지 사게 됩니다. 단순히 주도권을 의심해서 의식해가지고 견제했겠습니까? 언딘하고 뭔가 썸씽이 있고 뭔가 유착이 없다면 이런 짓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해경과 해군, 민간 구조업체들의 어선까지 뒤엉켜 있던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혼선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앞서 해경이 민간잠 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는 모 씨의 주장을 현장의 혼선과 격안된 감정 같은 요소들이 작용한 유언비어로 일축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황은 소문 수준이 아니라 국방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해경은 언딘의 우선 잠수를 고집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경 수사와는 별도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해경이 민간 잠수자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라고 얘기해서 붙잡혀간 사람 한 명 있죠. 그 사람은 워낙 좀 사전에 좀 그렇게 투명하지 못해가지고 별 동정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해경이 군 잠수요원들까지 막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잠수자들도 충분히 막았으리라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해경이 언딘의 우선 잠수를 고집한 배경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대목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경 측이 구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잠수에 가장 먼저 성과를 냈다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무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최근 바닥에 나돌고 있는 해경과 언딘과 유착에 따라서 언딘에게 뭔가 활동 실적을 거두게 하려는 계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